자, 얘들아. 자, 시작할게. 자, 이제 우리 3.1운동부터 배워보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일제강점기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왜 일제강점기를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많이 내가 설명을 했어. 우리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왜곡하는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하잖아.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전쟁에 100번 나가서 100번이라는 소리는 말이 100번이지 많다는 소리야. 많은 전쟁에서도 불퇴, 위태롭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조금 더 유심 있게 배워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1910년대를 배우는데 무단통치, 너무 힘으로만 짓누르는 거야. 우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저항을 계속 해오다가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라는 걸 이제 펼치게 되는 거야. 당연히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날 이제 운동이 발생한 거고, 왜 발생했냐? 배경부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 당시 세계적인 이제 흐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1914년에서 1918년 이렇게 이제 펼쳐졌거든. 그리고 1918년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으면 그 전쟁을 어떻게 종결 지을지 강화회의, 즉 회의를 해야 돼. 그게 파리 강화회의고,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뭘 주장했냐?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민족의 길을. 즉, 그 민족의 길은 누가 결정한다? 그 민족이 결정한다. 그게 민족 자결주의야. 이걸 제창한 거야. 이걸 우리가 들었어. 그럼 우리는 어때, 기분이? 당연히 좋지. 왜? 우리는 지금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민족의 길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결정은 뭐야? 일본으로부터 독립이겠지. 그리고 이거를 미국의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사실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 패전국.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이게 적용이 되었던 거야. 근데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야. 그러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는 민족 자결주의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레닌의 지원 약속이 있네. 레닌 꼭 알아야 돼. 너희들이 고등학생이라면, 그리고 특히 인문학을 배운다면 이 레닌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레닌이 어떤 인물이냐?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야. 자, 그럼 러시아 혁명은 뭐냐?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주의. 원래 러시아는 왕국가야. 왕조국가야. 왕조국가야. 르마노프 왕조인가? 그 마지막의 왕조가. 그 왕조국가인데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레닌이야. 그리고 당시에 러시아는 힘이 엄청 세잖아. 그 러시아를 지배하는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겠대. 얼마나 힘이 돼. 그리고 이제 무호독립선언. 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무호독립선언이라고, 이제 이 무호독립선언은 이제 뭐 1917년에 이제 독립선언도 이제 무호독립선언이고 1918년의 선언도 이 무호독립선언이긴 한데 동명이인이다 보면 돼. 뭐 어쨌든 이런 만주 지역에서 조선은 독립국가다라는 독립선언. 그 다음에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 안에서 이제 1919년 2월 8일 날 시작한 28 독립선언. 요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 우리 국가 조선 안에서도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불태워졌다는 것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그 파리강화회의,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인 김규식을 파견해서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민족대표 33인, 우리나라의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 33인, 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독교 인사도 많고,
그리고 뭐 천도교, 뭐 불교 이런 여러 인사들이 있어. 이런 인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우리 독립선언하고 독립운동하자. 그게 이제 3.1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3.1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냐? 일단 시기는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 시작하는 거야. 인산일은 뭔가요? 인산일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장례식이야. 고종이 1919년에 죽었거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이제 3월 1일쯤에 하려고 하니까 그래, 우리 3월 1일 날 운동 펼치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폭력이야. 폭력을 쓰지 않는 거야. 정당하게, 평화롭게,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휘날렸지만 일본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만하라고 하면서 총을 뒤집다 쏘는 거야. 우리는 만세만 외치는데 계속 총을 쏴. 그건 죽는 건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1운동이 어떻게 변해? 비폭력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변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시작된 3.1운동이 이제 농촌까지 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횡성. 이 횡성 지역에는 매년 4월 1일 날 어떤 행사가 열려? 4.1 국민만세운동이라는 행사가 펼쳐지잖아. 그 행사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군복 딱 차려입고 군복에 거의 그냥 국방부 장관이야. 막 별이 엄청 많아. 별에 막 꽃에 엄청 이게 딱 장식하고 와서 이제 거기 앉아갖고 이제 그 행사를 참석하는 거야. 왜 3.1 운동, 3월 1일 날 발생한 게 횡성에는 4월 1일 날 이제 시작이 된 거야. 도시에서 농촌까지 확산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래, 횡성이라는 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촌이었구나, 시골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일제가 너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확산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수원의 제암리 사건이라고 정말 유명하잖아. 제암리 사건이라고. 자, 수원에 어떤 시골이 있었어. 이 시골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죽이려면 한 번에 싹 다 죽여야 돼. 몇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을 학살했다는 게 소문나잖아. 소문나고 이제 그래, 일본이라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막 학살했대. 이게 퍼지면 일본도 좋을 게 없거든. 이미지가 나빠지잖아. 그래서 이 제암리라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성당 건물에 다 모아두는 거야. 야, 먹을 거 줄게. 뭐 나눠줄 게 있어. 잠깐 다 모여봐. 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거야. 아, 일본이 조선 사람들 다 모은 거야. 다 모았더니 뭐 하는 거야? 밖에서 문 다 잠그고 불 지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탈출한 사람은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제 저격수가 총을 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 거야. 그게 제암리 사건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역사에 알게 되었는가? 펴졌는가? 이 성당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이 개부장이 한 명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야. 난 싫어 라고 하면서 그 한 명이 이 성당 건물에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이걸 알린 거야. 참 희한하지? 우리는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말은 다 들어야 되고 위에서 하는 말 뭐 하라고 하는 거는 다 들으라고 해. 그게 맞다고 해.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을 보면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지. 참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교사의 입장이 있지만 너희는 학생이지만 물론 내가 너희들한테 많이 말을 하겠지. 지금도 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말을 하면서 때로는 너네한테 지시도 하겠지. 하지만 그 지시가 과연 100% 올바를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최대한 이제 서로가 좋게, 특히 너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육 더 잘 받고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네한테 이제 말을 하고 지시를 하겠지.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 근데 만약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 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제함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야. 일제 무자비한 탄압 중 하나가 대표적인 예시야. 자,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 일본이 따발총 계속 돌리는 거야. 우리가 계속 만세하면서 가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폭력으로 변하긴 하지만 우리는 뭐 키키야 뭐 무기가 뭐가 있어. 근데 일본은 이제 최신식 무기 막 따발총 따라서 하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실패한 거야. 자, 이렇게 끝난 3.1운동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가? 3.1운동은 실패했어. 그럼 거기서 끝이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게 끝이라면 우리가 이거 배울 이유가 없겠지. 굉장히 많아. 자, 자, 모든 계층이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이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자, 그 다음에 일본이 느낀 거야. 원래 1910년대에는 힘으로만 막 눌렀는데 누르다 보니까 어떤 거야? 자, 너희들 용수철 알지? 자, 강한 용수철을 힘으로 억지로 크게 계속 누르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 그 용수철이 팡 튀어나와서 내가 다치잖아. 그래, 지금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지만 너무 힘으로만 통치를 하면 반작용이 너무 세겠다. 그래서 이참에 통치 방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1910년대 무단 통치가 1920년대가 되면 문화 통치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문화 통치가 뭐냐? 이따가 배워보자,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 3.1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할 때, 이 운동을 중점적으로 리드해줄 우리만의 정부라는 게 있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3.1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 정부 만들자. 정부가 필요해.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우리가 국권 수호 운동할 때 많이 배웠었어.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에, 특히 그 당시에는 국권을 수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의병과 계몽운동이 있었잖아. 그치? 요게 그대로 가는 거야. 이 의병운동은, 그래, 우리가 일본에 독립하기 위해서는 맞서 싸워야 돼. 무토론, 무장, 투쟁론자, 이걸로 가는 거고, 계몽운동 얘네들은 아니야, 우리는 힘이 약해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려면 힘이 세져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 양성론. 요렇게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로. 이걸 계기로. 자, 그 다음에 기타. 아시아의 여러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5.4운동. 중국의 5.4운동이야. 5월 4일날 펼쳐진 거지. 3.1운동이 선배야. 2달 앞섰네. 그 다음에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이거 뭐야?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의의가 있다. 이 5가지 말고도 많아. 근데 내가 대표적인 3.1운동의 의의 5가지를 너희한테 소개를 해준 것 뿐이야. 그리고 이러한 3.1운동을 계기로 내가 3번째 얘기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3.1운동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어떠한 평가를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자. 야, 또 이상한 애들 왔나? 야, 근데 너네는 항상 1교시에 안 오다가 문재인이야? 너 이름이? 안녕. 야, 근데 너네는 왜 1교시에는 안 오고 2교시에 와? 항상 그런 것 같아. 항상 올 때마다 궁금해. 2교시 때 오면 항상 2번째 시간에 1교시 노잼이나 샀어. 지금보다 1교시가 낫지 않았냐?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배워볼게. 3.1운동은 실패했지만 3.1운동의 여러 가지 결과 중 하나가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하나가 아니었어. 여기 보면 3.1운동을 계기로 세 개의 정부가 이제 구성되었다라고 하잖아. 그치? 자, 이게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정부가 필요해. 그래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맨 처음에 한성정부, 지금의 서울이지. 여기에 한성정부라는 걸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있었지. 아까도 배웠지. 1910년대 국외에서 이제 우리가 저항운동할 때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상하이 임시정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도 힘이 약한 상황인데 정부가 세 개로 나뉘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정부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펼쳐졌고, 그 결과 하나의 정부로 통합이 되었으니 어떻게 통합이 되냐? 여기 나와 있네. 자, 위치와 이름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따른다. 즉, 임시정부의 위치는 여기에 두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원,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무슨 부장 뭐 이런 건 누가 하냐? 이 한성정부의 강요가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통합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세 개의 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는 이 상하이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정부가 세 개 다 다르고 얘네들이 다 일로 왜 가요? 좀 뭔가 이상한데요? 여기로 했으면 여기 사람이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원인 사람은 여기서도 임원이고 여기서도 임원이야. 그래서 이 강요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다 한 다리씩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의 원칙을 지킨 거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상하이라는 지역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둔 이유가 뭐냐? 많아. 일단 우리나라 안에 두면 들키면 활동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당시에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방략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몇 개가 있었냐? 우리 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빌려서 독립을 하자. 외교론. 그 다음에 아니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왜 도와줘? 다른 나라한테 이득이 가는 것도 아닌데. 결국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돼 하면서 우리가 맞짱 뜨자. 무트론. 무장투쟁. 자, 이 두 개가 있었다고. 또 방법 차이에서 방법 차이. 자, 그랬을 때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더 힘이 셌었냐? 이 외교론의 힘이 더 센 거야.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하기 좋은 곳으로 정부를 위치시킨 거야. 그 위치가 바로 상하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일단 이 상하이 임시정부는 3권 분립에서 3권 분립. 임시의정원, 지금의 입법부지, 국회, 국무원, 지금의 행정부, 대통령, 그 청와대, 법원, 지금의 사법부,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부 3권이 분립된 구조였다라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부. 이 연통제는 뭐야? 연통한다라고 하잖아. 그치? 연결시켜주는 거야. 왜? 정부가 국가 바깥에 있으니까 국가 안에 있는 사실, 정보, 자금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연통제와 교통국이야. 이거는 연결수단이야. 연결수단.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자, 우리가 독립신문 독립협회 할 때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도 독립신문이 나오네. 이름만 같은 거야. 발행한 기관이 달라. 다른 신문이야. 여기서 말하는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발행을 한 거고, 독립공채. 지금도 공채라는 게 있잖아. 공채. 이게 뭐야?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채권. 공식적인 채권이라는 거야. 공식 채권. 쉽게 얘기하면. 채권이 뭐냐?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야, 요 펜 1,000만 원에 사. 1,000만 원에 판다, 이거. 그 대신 몇 년 후에 이 펜을 나한테 갖고 오면 1,500, 2,000만 원으로 줄게. 이게 공채야.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종이를 써주는 거야.
그리고 이 종이를 비싼 값에 사래.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잘 나가면 이제 보상해 주겠다는 거야. 그게 독립공채야. 그 다음에 외교활동. 외교론이 중심이 되었다 그랬잖아, 초반에. 그러니까 외교활동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구미위원부, 이거는 미국의 위원부를 두는 거야. 여기에 이승만이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 파견했다고. 이런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기가 찾아오니, 그 위기가 뭐냐? 바로 제일 큰 건 이거야. 교통국가 연통제가 파괴돼. 일본이 이거를 눈치 깐 거야. 그래서 이게 걸렸어. 그래서 일본이 이거 파괴를 해버리니까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가 국내로부터 돈도 지원 못 받고 정보도 지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돈이 오지 않으니까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야. 매우 가난하게 이제 활동을 한 거야. 그리고 내부 분열. 야, 우리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계속 외교 고집할 거야? 너네 말대로 초반에 외교론을 따랐잖아. 근데 왜 외교의 성과가 하나도 없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빨리 바꾸자. 무트론, 무상투쟁으로 바꾸자. 아니야. 외교 너무 성급하게 끝내지 말자. 아직 시간 있어. 싸우는 거야. 내부 분열 나는 거지. 그러면서 내부가 분열되면 그 단체는 힘이 약해지는 거야. 우리 반도 이제 똘똘 뭉쳐야 돼. 하나의 의견으로. 근데 계속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그 반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우리 반은 하나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네. 자,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힘들어. 자, 그런데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거야. 자, 당시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야. 대통령.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어. 왜? 구미위원부가 얘기했지? 미국에 둔 그 외교 그 단체야.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 가 있었는데, 얘는 난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5성급 호텔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힘이 약한데, 그래도 돈이 없어도 대통령인 나만큼은 미국에서 체면이 있지, 까오가 있지.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항상 스테이크 썰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승만이 미국에서 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뭐 하는 거야? 미국의 대통령한테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거야. 위임, 물려주는 거야. 통치를 물려주는 것을 청원, 부탁하는 거야. 미국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힘들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내가 미국 대통령한테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좀 대신 통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게 위임 통치 청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갖고 우리나라 좀 대신 통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이런 부탁을 한 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발칵 뒤집히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위임 통치 청원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승만 탄핵하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부들이 모여서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 이제 파가 두 개로 나뉘어. 창조파. 창조는 새로 만드는 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즉 해체파야. 임시정부 없애자. 개조파. 개조는 뭐야? 잠깐 바꾸는 거, 수정하는 거지. 임시정부 다 바꾸지 말고, 없애지 말고 잘못된 것만 조금 바꾸자. 요게 개조파야. 뭐 이제 뭐 그 사회 문화로 따지면 이제 뭐 갈등론, 기능론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되었고 결국에는 회의가 결렬돼. 결말이 안 나와. 결론이 안 나와.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한다. 그래서 세력이 약화가 되지. 이승만은 당연히 탄핵이 되고,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이제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이 박은식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국학 배울 때 이 박은식이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다 그랬잖아. 동명왕전, 동명실기, 그 천기소문전.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또 한국통사,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이런 책을 쓴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2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져든 거야. 안 그래도 힘이 약한데 결렬되고 분열되고 탈퇴하고 대통령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힘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렇게 세력이 약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힘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냐?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김구가 어떤 단체를 만드니 그 단체 이름이 그 유명한 한인애국단이라는 거야. 자,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여러 단원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 2명을 꼽자면 봉봉 브라더스. 이 봉봉이 2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름에 다 봉이 들어가. 이봉창, 윤봉길, 봉봉 브라더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이봉창부터 배우자. 이 이봉창은 일본의 일왕을 죽이려고 시도한 거야. 이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불발된 거야. 그래서 아쉽게 죽이지 못한 거야. 윤봉길은 뭐야? 이 윤봉길이 이제 1932년에 상하이의 이제 홍콩 공원 여기서 이제 일본이 1년 전에 있었던 그 만주사변의 이제 승리를 이제 자축하고자 이제 파티를 여는 거야. 그래서 자, 일본이 만주사변에서 승리했다. 파티를 한다. 너네들 다 도시락 싸갖고 와. 내가 파티에 참여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야. 윤봉길이 이제 도시락 거기에 폭탄을 들고 이제 쓱 간 다음에 도시락 폭탄을 딱 날려서 이제 일본의 여러 고위 관리를 막 죽여버린 거야. 엄청 많이 죽었어. 이 일본에 이제 엄청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 시라카와 장군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이제 당시 육군 대장인가 그래. 정말 유명한 일본에서 충망받는 그런 이제 장군까지 이제 죽인 그 사건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윤봉길 이 사건을 보고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의 이제 짱이었던 장개석이 뭐라고 하는 거야? 중국의 청년 100만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은 그러니까 중국 청년의 100만 명이 하지 못한 일을 저 조선 청년 한 명이 했다. 저 조선 청년은 도대체 누군가? 너 어디 소속이냐? 그랬더니 윤봉길이 뭐라 그래?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장제스가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래 앞으로 우리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 지원하겠어. 이걸 계기로 이제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조금씩 나아지고 나중에 중국 안에서 이제 우리 임시정부의 부대인 한국광복군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시발점이 바로 이 윤봉길의 도시락 폭탄 사건이라는 거야. 사실 뭐 팩트 체크를 하자면 이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그 도시락 옆에 있던 물통 폭탄을 던져서 이제 폭탄을 터뜨렸다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보통 도시락 폭탄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봉봉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이 있었고 이봉창은 일왕 사살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 실패.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많은 고위관료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중국의 장제스가 이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은 1920년대인데 우리가 1920년대에 조금 배우고 이제 이번 시간 한국사는 마치려고 그래. 지금 바로 마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빠르고 조금만 더 할게 얘들아. 알았지? 조금만 더 해보자. 1920년대 맛만 조금 보고 끝내자. 마치라고? 조금만 하자. 조금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여기 한 장만 하고 끝내자. 한 장만. 요거 한 장. 이거 한 장. 요거 한 장만 하고 끝내자. 요거 한 장. 자, 우리가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문화통치. 문화. 어떤 느낌이야? 컬처. 무단은 말 그대로 힘으로 누른다는 소리인데 문화는 이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부드럽게
이제 유화스럽게 유화 정책을 펼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자, 문화 통치의 내용이 있고 그거의 실상이 있어. 자, 그래서 문화 통치의 내용과 실상만 보고 마치자. 자, 문화 통치의 내용. 원래 1910년대에는 군인, 무관만이 총독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바꾸는 거야. 알았어. 너무 힘으로 안 할게. 조선 총독에는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도 총독 임명 가능하도록 바꿨단 말이야. 법을. 이게 내용이야. 근데 실상은 어때? 실제로 문관 총독을 임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두 번째, 헌병경찰제. 너무 억압적이잖아. 그래서 이거 없애겠다라는 거야. 이거 없애고 그 대신에 보통경찰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경찰처럼 일반적인 경찰제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했어.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실상은 뭐야? 경찰관의 수가 엄청 증가한 거야. 그 전보다 약 3배 정도가 증가해. 그러니까 감시가 더 강화된 거야. 오히려 이 헌병경찰제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 옛날엔 이거 허용 안 했어. 근데 이제는 그래, 부분적으로는 허용할게. 틀어주는 거야. 근데 실제는 어때? 검열, 삭제 등이 증가해. 아무리 자유를 허용해주면 뭐해? 해놓은 거 다 지워버리고 검사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줄게. 즉 1920년대에 무단에서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부드럽게 해줄게 라고 문화통치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실상은 이랬다라는 거야. 즉 우리나라를 기만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야. 문관도 임명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는 거야. 기대만, 즉 희망 고문만 주고 실제로 해주지는 않는 거야. 없애줄게, 이걸 바꿔줄게. 근데 실제로는 더 안 좋아졌어. 경찰관의 수가 엄청 늘었거든. 자유 허용해줄게. 그럼 뭐해? 다 삭제해버리는데 다 희망 고문이었다라는 거야.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일본의 문화통치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문화통치의 내용과 실상이고, 자, 이걸 기반으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통치를 실시했는가. 문화통치 말 그대로 부드럽게 통치를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좀 봐주는 거야? 아니야. 오히려 무단통치 때 힘으로 지배를 할 때보다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서 통치를 한 게 바로 1920년대 문화통치고, 대표적인 게 친일파를 육성한 거야.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야. 민족을 분열시켜서 그 민족 스스로가 일본에게 기대게 하는 거야. 민족이 분열되니까 당연히 민족의 힘이 약해지지. 그 약해진 민족을 일본이 쉽게 지배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민족 분열 정책, 그리고 경제로 산미증식, 산업과 무역, 이런 여러 가지 파트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문화통치의 내용과 실상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920년대 일본이 어떻게 민족을 분열시키면서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1920년대 경제와 산업 이런 거는 어떻게 장악을 하려고 했는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었냐? 우리는 1920년대에 어떻게 저항을 하려고 했는지, 이 역사에 대해서 배우자. 알았지? 자, 현재 시간 3시 25분, 3시 30분부터 통합사회 배우자. 통합사회는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길어야 30분도 안 돼. 엄청 짧아. 금방 끝낼게. 4시 전에는 100% 끝나. 알았지? 30분에 다시 통합사회 시작하자.